존재 숲에 있습니다. 무의식이란 무엇인가? 프로이트는 1915년에 아주 중요한 논문을 발표한 메타심리학 논문. 거기에 다스 운베부스터라고 하는 무의식이라고 하는 논문이 있어. 이것은 특히 락강의 상징계, 락강이 특히 정신분석에서 말과 언어의 기능과 영역, 그리고 문자의 기능, 이런 논문들을 위시하여 에크리에 수록되어 있죠. 그죠? 상징대가 걔가 언급되고 있는 곳곳에서의 그 언급들, 서술들은 프로이트가 보면은 놀라서 나자빠질 정도로 자기가 생각했던 의도와는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메타심리학 논문인 이 무의식이라는 논문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프로이트가 무의식을 어떤 방식으로 통합적으로 이야기하는지도 나타나지만은 락강과의 가장 큰 차이, 그것은 사물과 언어의 경계를 통하여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를 결정하게 되는 그 논문이 바로 15년에 다스 운베부스터라고 하는 논문. 정말 중요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락강은 초기에 어떤 그 프로이트, 특히 꿈에 해서 일상생활의 정신병리학, 그 다음에 또 농담과 무의식의 관계, 이런 작품들로부터 무의식은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어떤 표와 같은, 파롤과 같은 그러한 문구를 끌어내게 되는데, 특히 여기에서 관계된 것은 압축과 전치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이제 레비스트로스, 로만 야콥슨과 같은 인류학으로 가게 되면서 은유와 한우로 나타나고, 이걸 토대로 하여 의미와 사설이 나타나고, 소시리의 기표의 개념을 변형시켜서 아버지의 이름과 결합하여 상징계의 질서를 형성하잖아. 그죠? 그런데 프로이트는 명확하게 15년부터 그 뒤의 작품들, 그죠? 쾌락 원칙을 넘어 이게 20년 작품이죠. 그 다음에 23년도 자아와 이득, 이것은 거의 정신분석의 완성본이라고 할 수 있어. 여기까지도 무의식은 철저하게 언어 표상이 배제된 영역이라고 이야기하거든. 그러니까 메타심리학을 썼던, 메타심리학에서 무의식의 논문을 썼던 프로이트가 락강이 변형시켜 놓은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성된 상징계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본다면 프로이트는 엄청나게 락강의 견해에 반대했을 가능성이 많아. 그러나 여기에는 철학적으로 볼 때는 락강의 이런 변형이 결코 일리가 없는 게 아니야. 이 메타심리학 논문에도 그게 나타나고 있어. 사실은 무의식은 프로이트가 이미 아주 초기에 히스테리를 연구할 때부터 나타난 건데, 프로이트에게서 무의식은 뭐예요? 철저하게 억압과 관련되어 있어. 페얼드랭겐,
페어 드랭니스. 억압과 관련되어 있다는 건 뭐, 방어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초기부터 방어 기제를 이야기하잖아, 프로이트는. 그죠? 그리고 이것은 저항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환자의. 그러니까 정신분석자가 환자가 억압한 그 생각이나 관념을 알려주면은 곧바로 치료가 되는 게 아니야. 다시 말하면 환자의 의식에 균열이 나 있는 그 무의식의 지점을 분석자가 잡아내서 제시한다고 해서 곧바로 치료가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환자는 저항해. 각종 방어 기제를 활용하여. 그러니까 비들슈탄트, 이 저항을 극복해야 비로소 치료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무의식은 억압된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게 1차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 억압된 것이 무의식이라고 한다면 무의식은 곧 억압된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억압된 것은 무의식이냐? 오케이. 그러나 무의식이 억압된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이해가 되죠? 뭔 말인지.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이미 초기부터 히스테리 연구뿐만 아니라 꿈의 해석, 농담, 일상생활의 정신병리학, 성이론에 대한 3편의 논문, 이런 이외의 다양한 논문들에서 이미 무의식을 억압과 관련하여 이야기했고, 이것을 메타심리학 논문에서 정리하게 돼. 정리하는데 여기에서 사물과 언어를 나눠버려. 이 결정적으로 락강과 달라지는 거예요, 이 부분. 그러니 어떻게 보면 락강은 프로이트의 이러한 무의식 개념을 확장하면서 온갖 인문학의 다양한 도구들을 다 통합하여 자신의 상징계의 영역을 확장해 갔다고 볼 수 있죠. 그죠? 프로이트는 철저히 임상실험과 관련하여 무의식을 이야기하려고 했고, 락강의 야심은 또 달랐어. 철학자로 볼 때 락강이 틀렸다라고 볼 수도 없어. 그럼 무의식은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 무의식은 본능적 충동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게 바로 리비도요. 리비도 집중이야. 이걸 카덱시스라고 하는데, 사실은 프로이트는 카덱시스란 말보다는 배제중, 독일어로, 그죠? 이게 점령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자신의 리비도를 부착시키고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인터레스. 이때 에너지 집중이 일어나죠. 그죠? 그런데 무의식은 뭐냐? 어떻게 보면은 이 성에너지의 저수지와 같은 거야. 이게 원초자아와 관련되죠. 나르시즘에서는. 이 원초자아는 자아와 이드로 가면 이드가 되잖아. 그죠? 그게 이드에는, 이게 무의식의 영역인 거예요. 이드에는 엄청나게 거대한 어떤 성에너지에 힘이 축적되어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비도 집중, 리비도 점령, 카덱시스가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곳이야. 이런 것들이 다 이 메타심리학 논문에 나타납니다. 무의식이라는 논문. 그리고 여기에는 다양한
본능적 충동들이 서로 싸우지 않아. 그런 충동들이 공존하는 곳이야. 충돌 없이. 충돌로부터 면제된 곳인 거야. 그리고 이 무의식엔 시간이 없어. 무시간적이야. 그러니까 무시간적으로 어떤 무의식의 역동적 힘, 성에너지가 축적된 것. 그리고 외부 세계를 내부 세계로 대체한 것이야. 대략 이런 것들이 프로이트가 무의식이라는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의식은 1차적인 거요. 무의식은 거기에 대한 2차적 어떤 영역이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역동적 무의식을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이 무의식의 어떤 힘이 의식을 결정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식의 부수적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무의식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분석자가 그죠? 검열하면서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느 지점에서 억압되었느냐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끄집어내서 언어화시켜야 돼. 그래서 환자와의 대화에서 억압의 지점을 잡아내야 되고, 그 억압의 지점을 의식으로 다시 끌어와야 돼. 그러나 이 무의식의 영역은 억압된 것이 가득 차 있을 뿐만 아니라 두 가지 영역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의식의 영역으로 다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억압된 게 있고, 그 다음에 아예 의식의 영역으로 접근 불가능한 그런 억압된 것도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무의식은 태생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조건지어진, 생리학적으로 그런 타고난 것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죠? 계속 발달해 가면서 나타나는 그 과정에서도 저장될 수 있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천적일 뿐만 아니라 후천적인 거야. 그리고 의식에 접근할 수 없는, 그래서 완전히 의식과 단절되어 버린 그러한 충동도 무의식에는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히스테리 환자를 연구하든 강박신경증 환자를 연구하든 어찌되었건 무의식의 직접적 증거는 꿈과 신경증 증상이라고. 그러니까 억압했던 것이 직접적으로 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 꿈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장면들은 의식적인 것과 결합되어 있어. 그죠? 전부 다 무의식적인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도식화해서 정의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프로이트는 이것을, 이 무의식의 경계를 확정하려고 했어. 이 논문에서. 의식의 영역으로 다시 억압된 것을
끌어내어서 그죠? 환자를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완전히 영혼이 단절될 것도 있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사회적 영역에서 통용되는 가치나 관습이나 법이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초자로 나타날 수도 있어. 그런데 이게 이제 자아와 이드나 쾌락 원칙을 넘어서로 가면서 이게 확고해지잖아. 그러니까 자아는 뭐예요? 이 무의식의 욕망을 초자아와 조정하는 존재잖아, 그죠? 거기에서 이 자아는 쾌락 원칙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현실 원칙과 타협하잖아. 다양한 방식으로 쾌락 원칙을 넘어서 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무시무시하게 작동하는 이 본능적 충동의 저수지인 무의식의 영역은 의식으로 완전히 다 끌어올려진다 그러면 너무 좋죠, 그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야. 일부만 드러날 수 있는. 하나 남았다고 하더라, 그 점에. 내가 그 전화하니까 하나 남은 거 보낸다고 하더라. 그리고 아직 손질 안 해. 그러니까 억압된 것은 의식의 경계에서 그죠? 완전히 닫혀버린 영역도 존재하는 거야. 프로이트에게서 무의식은 철저하게 무시간과 관계되어 있어. 시간이 없어. 충동의 에너지로 뭉쳐진 밤과 같은 어두운 영역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다양한 충동들이 나타나지만은 그 자체로는 모순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아. 그걸로부터 면제된 영역인 거야. 그러니까 완전 의식의 관점에서 무의식을 규정하는 걸로 여러분들은 알잖아. 다시 말하면 의식이 억압하고 그 다음에 억압된 영역이고 그 다음에 다시 의식으로 끌어내어질 수 있는 그런 영역, 의식의 관점에서 무의식을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무의식은 의식과 완전 단절되어서 의식이 활동하는 어디에서나 그죠?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의 힘이 의식의 힘을 결정할 때가 더 많다. 부차적이기는커녕.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해봐. 방어라고 하는 게 아프베얼 메샤니스무스라 그러잖아, 그죠? 이 방어 기제라고 하는 게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잖아, 그죠? 그러면 이 억압은 무의식적인 거야, 의식적인 거야? 여기에 이제 사르트르가 존재와 무에서 빠져있던 난관이었어. 프로이트는 이 양자를 함께 갖고 가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반드시 이야기하지 않아. 어떨 때는 억압은 의식적인 것처럼 말하다가도 억압은 무의식적으로 억압될 때도 있는 거야. 그 우리의 경우를 생각해도 그래.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방어를 통하여 외부의 어떤 힘, 초자아의 힘, 현실의 힘을 마주쳤을 때 자아는 반드시 어떤 이 의식적으로 거기에 저항을 하고 그것에 대하여 자기 자신의 방어를 통하여 생존하기 위하여, 그죠? 억압할 때도 있지만은
어떨 때는 무의식적으로도 억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무의식으로 넘겨줘 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무의식이 어떤 방식으로 억압되었는지를 분석자든 누구든 철학자든 거기에 대하여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의식과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겠죠. 그죠? 그래서 프로이트는 억압된 것은 거기에 파생물, 잔여물을 남기고 그 잔여물은 의식에 언제든 침투할 수 있고 의식에 남아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억압된 것을 무의식으로 쫓아낸다는 거예요. 사실은 프로이트의 이 페얼드랭웅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분석해 보면 이건 쫓아내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어에서 억압은 오히려 운털두리쿵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회적 검열이나 초자아의 힘이나 어떤 현실 원칙에 의하여, 그죠?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자아가 어떤 것을 억압했다고 합시다. 그죠? 그렇다 그러면 이 억압은 무의식적, 의식적으로 양쪽 다에서 일어난다고 봐야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 프로이트는 어떤 대상에 대한 사물 카덱시스라 그러죠. 그죠? 사물 에너지 집중인 거예요. 이 사물 카덱시스를 그대로 억압한 거를 어떻게 보면은 자하 폴슈텔룽이라 그래요. 이 사물 표상만 무의식에 억압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언어 표상은 보르트 폴슈텔룽, 단어 표상은 무의식의 영역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해버려. 그러니까 억압된 것은 무의식의 영역으로 억압된 것은 자하 폴슈텔룽만 해당되는 거고, 이 자하 폴슈텔룽이 보르트 폴슈텔룽, 단어 표상, 언어 표상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게 이미 전의식의 단계로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철저히 의식의 영역이라고 본 거야. 응? 그러니까 언어로 상징화되지 않는 사물 표상만 무의식의 영역으로 결정을 했다라는 거야. 그런데 인간은 한번 생각을 해봐. 이걸 분명하게 구분하지만 프로이트는 이 정신분석이 이 무의식의 영역은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침묵의 영역, 아니면 언어로 잡히지 않는 그런 어떤 본능의 영역, 생물학적으로 자연의 영역, 문화가 침투하지 않는 영역, 그런 영역으로 남겨두기를 원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유를 할 때 여러분 생각해봐. 인간이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야.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해결한 적이 없어. 인간은 두 가지 방식으로 사유해. 그러니까 여기서 프로이트가 언어 표상 보르트 폴슈텔룽, 사물 표상 자하 폴슈텔룽으로 나누는 것은 어떤 시각적 영역 아니면 청각적 영역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이 두 개는 기억과 관련되어 있다고 봐야 돼. 게데이트니스, 기억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초기부터 이런 이야기는 해왔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언어, 사물 이런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사유할 때 뭐예요? 사유할 때
사물의 이미지로 사유를 하지만은 또한 우리는 그것을 단어로 바꿔서 언어로 사유하기도 해. 그래서 우리의 기억은 사물과 언어가 합쳐져 있는 거야. 맞죠? 그죠? 철저히 그렇죠. 뭐가 억압되는지 알아요? 우리의 생각이 억압된다 그래. 우리의 관념이 억압되고 욕망이 억압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기억으로 어떤 방식으로건 저장되겠죠. 그죠? 본능이 억압되고 욕망이 억압되고 충동이 억압되고 생각이 억압되는 거야. 관념이. 그러니까 초기에 히스테리 환자를 관찰하면서 발견한 게 뭐야? 그의 생각이, 그의 관념이 히스테리를 발생시키는 거야. 관찰에 의해서 증명된 거잖아. 그죠? 정말 생각할 게 너무 많아. 이 논문에서 프로이트는 정신분열증 환자, 여드름을 끝까지 짜내는, 자기 얼굴에 여드름을 하얀 물이 다 빠질 때까지 짜내는 그러한 분열증 환자를 프로이트는 언급하고 있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아요, 프로이트가? 이 환자의 반복되는 이러한 행위는 자위행위예요. 자위행위를 통하여 나타나는 거세 위협에 대한 상징이다. 이렇게 해석하잖아. 그죠? 다시 말하면 이런 거야. 여드름을 계속해서 짜내잖아. 그러면 여드름은 하얀 어떤 색깔을 갖고 있잖아요. 그것은 음경의 정액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 짜내고 남은 구멍은 뭐예요? 남은 구멍은 여성의 어떤 질과 같은 걸로 묘사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사물 표상으로 볼 때는 어떤 유사성도 찾을 수가 없어. 그죠? 어떤 유사성도 찾을 수가 없어. 왜? 여드름을 짜내고 남은 그 구멍이 여성의 질이냐? 아니잖아. 그 다음에 여드름의 그 하얀 액이 남성의 어떤 음경의 정액이냐? 아니잖아. 그죠? 그러나 여기서 짜내다라는 이 언어와 구멍이라는 이 언어는 유사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언어 표상으로는 유사성을 획득할 수 있어. 이 말은 정신분열증 환자 역시도 이러한 반복된 행위는 그죠? 언어적으로 사유한다라는 거야. 그게 여기에서는 락강이 그죠? 어느 정도 락강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어. 과연 여러분 생각을 해봐. 우리가 사물 표상과 언어 표상을 기억으로부터 떼내는 지점이 있을까? 그걸 한번 깊이 생각해봐. 과연 어느 철학자가 인간의 언어와 사물에 대한 지시로서의 이 언어를 떼내서 이 두 가지 관계를 분리하여 어느 시점부터 이게 분리됐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나요? 그래서 락강은 우파니사드 경전을 갖고 와갖고 신들도 언어에 종속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가다모의 언어 영양사 역시도 그래요.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언어에 기속되어 있는 게 먼저예요. 그런 정도로 언어는 우리 인간과 뗄 수 없는 거야. 인간의 사유를 지배하는 거야. 이게 철학적으로 나가면 락강한테도
이게 락강의 타당성을 증명해 줄 수 있어. 프로이트 역시도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분열증 환자든, 그죠? 히스테리든, 신경증이든, 누구건 간에, 어떤 사례건 간에, 이 언어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여드름 덩어리와 남성의 음경의 정액, 그 다음에 다 짜고 난 그 구멍과 여드름의 구멍, 피부의 구멍과 그 다음에 여성의 질, 이 성물 표상으로는 같지가 않잖아. 유사성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언어 표상으로 상징화됐을 때는 유사성을 찾을 수가 있어. 이런 정도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언어에 기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프로이트는 심지어 자아와 이득 2장에서도 이런 말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무의식의 영역과 의식의 영역을 구분해 주는 게 뭐냐 그런다 그러면 무의식에서부터 사물 표상으로부터 단어 표상, 언어 표상을 플러스 시켰을 때 전의식과 의식의 영역이 나타난다 그러거든. 그게 이 메타 심리학 논문은 자아와 이득까지 끝까지 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락강의 어떤 그 정신분석과 프로이트는 다르죠, 그죠?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철학적으로 사유해 보면 그렇게 아주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도 아니야. 이런 구분에 의하여 프로이트는 계속해서 이 무의식의 영역을 언어는 침묵하는 영역으로 갖고 갔어요. 락강한테서도 그 무의식의 언어는 뭐야? 이런 소설적 언어가 아니에요. 심지어 존재들이, 그죠? 우리가 침묵할 때 들려오는 이 세계의 우주적 존재자들의 소리까지도 무의식과 연결시키거든요. 광인들의 언어까지도, 광기의 언어까지도 포함시켜. 그러니까 이 문제는 철학적으로 볼 때는 경계를 확고하게 정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한번 사유해 보셔요. 프로이트도 맞고 락강도 맞고 여도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러나 임상실험과 연관하여 무의식의 영역을 볼 때는 약간 협소한 프로이트가 훨씬 유리하겠죠. 이런 정도로 프로이트는 메타심리학 논문에서 무의식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것은 둘레즈나 가타리의 무의식 개념으로 가면은 파괴돼 버려요. 이런 것들은. 그건 또 다른 이야기고 다른 강좌에서 많이 했습니다. 예도가. 오늘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여건이 되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꼭 자발적 수업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얘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주스.